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오늘 인터뷰가 있는 저녁 저희 초대 손님만 얼른 소개하고 빨리 첫 소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 가수에서 화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을 초대했습니다. 네, 솔비라고 하면 아마 아시겠죠? 화가 번지한 씨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부탁드립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 짚어주십시오. 네, 짚어보죠. 일본의 경제 제재가 결국 시작됐습니다. 네, 어제 아베의 보복 조치 강행은 일본 참의원 선거와 맞물려 있다, 이런 점을 짚어주셨었죠? 네, 예. 오늘은 아베의 지지율과 한일 두 나라의 외교 갈등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도 이야기를 해야겠고요. 네. 또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도대체 어딘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뭐부터 할까요?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치권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온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공식 발동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핵심 측근들이 여러 차례 징용 배상 관련성을 밝히고도 겉으론 안전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安全保障のための輸出管理制度の適切な運用に必要な見直しであります WTO のルールにのっとったものであります。 보복 조치 발동에 따라 일본 업체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은 예전엔 3년에 한 번 포괄적 허가를 받던 방식에서 이젠 수출할 때마다 매번 일본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한국산 수입 광어와 키조개 등 수산물 5종에 대한 사전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징용 배상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첫 번째 보복 조치였습니다. 이번 반도체 관련 제재는 두 번째 보복으로 징용 문제로 들끓는 일본 보수 우익의 감정을 자극해 오는 2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하려는 아베 총리의 회심의 카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식 선거운동은 2차 보복과 짜맞춘 듯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언론 노출이 집중되는 맨 첫 번째 유세 장소로 후쿠시마를 선택했습니다. 国会議員としての責任を果たして議論をする候補者、政党を選ぶのか、審議を全くしない政党や候補者を選ぶのか、それを決めていただく選挙。 일본 정부가 삼성과 LG 등의 숨통을 죄기 시작하자마자 아베 총리가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된 후쿠시마로 달려간 것은 반한 감정을 이용한 고도의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본 언론에선 매일같이 보복 조치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정권이 한국의 강경 자세로 인해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노림수를 가진 게 아니냐면서 눈앞에 인기를 얻고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제 정치적 배경을 좀 살펴주셨죠. 21일 참의원 선거용이다. 자, 오늘은 어느 쪽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와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네. NHK의 지난달 24일 발표된 조사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은 42%입니다. 두 주 전에 48%였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6%포인트 떨어진 거니까 크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본 금융청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00세 시대에 대비하시려면 연금 갖고는 어림없고요. 따로 2천만 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2억 2천만 원? 조금 안 되겠죠? 그 정도는 더 통장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화가 나죠. 고령층을 그렇죠. 중심으로 분노가 일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뭘로 2억을 모으라는 거냐. 그러더니 또 아베 정부는 잠시 후에 10월부터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사회 보장 재원을 마련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또 젊은이들이 난리가 나죠. 노인들 사회 보장을 우리가 더 부담하라는 거 아니냐.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화를 내겠죠. 그래서 오는 21일 날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의 핵심 쟁점이 공적 연금과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처럼 일본 첨단 경제의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한국 경제 쪽을 두들기는 거죠. 참 그런 시커먼 속내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여기서도 결론이 결국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네, 일본 정부가 취한 이 수출 규제 조치가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을 한 거죠. 의미를 좀 짚어본다면요. 네, 결국은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한 거다. 예. 배경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거죠. 어제 이제 고위 당정청에서는 김상조 정치실장이 쓴 표현은 조금 완곡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런 표현조차도 없었고 뭐 예상했던 리스트가 있었다. 예상했던 목록 1, 2, 3번에 있다. 이 정도였는데 NSC의 결론은 뭐 훨씬 단호하고 어찌 보면 명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네. 이제는 뭐 강경 대응 태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예.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미국, 중국 등의 산업계에도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합을 맞췄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예요. 예.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 분야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홍 부총리는 이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고요. 수출 규제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네. 수출 규제 철회해라, 양자 협의 응해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 통제 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 국가로서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여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1. 한국에 시비 건다. 예. 2. 우리 경제 때린다. 3. 보수 우익표를 결집시킨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이 작전이 아베의 작전이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선거나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예. 요인이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라 딱 잘라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근데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무튼 아베 정권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면 통상 지지율은 또 올라 버립니다. 아, 그런가요? 2018년 10월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예. 아베는 이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마구 비난했습니다. 뭐 지지율 올랐겠죠. 올랐죠, 뭐. 올랐겠죠. 근데 그게 약효가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약효는 되게 한두 달 가는 것 같은데요. 예. 한 두 달쯤 뒤에 다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 대왕함, 대조영 함에 접근해서 적어도 위협 비행을 몇 차례 시행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예, 기억납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이때 또 한 4%포인트 쑥 아베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예. 그 이후로도 한국이 뭐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다,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등 일본을 겁박한다 등등 갈등을 촉발시킬 때마다 아베는 효과를 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그래 너희가 오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의 목표는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돌아가서 참의원 선거 그리고 그 후에 개헌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겠군요. 일본인의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예. 자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개헌의 가능성, 그러니까 한 3분의 2선이죠. 3분의 2선까지 확보하고 그 다음은 당연히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서 예. 일본이 다시 군사 대국으로 부활하는 것. 이게 이제 아베의 꿈인 거는 분명합니다. 아, 예. 아베의 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오늘 오후에 서울 강남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네. 승용차를 덮쳤는데 결국 사망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로 이렇게 매몰된 차에 갇혔던 여성 한 분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25분쯤이었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 보고 계십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이었는데요. 가림막도 소용이 없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건물이 그대로 도로를 덮치면서 차량 석 대가 깔려버렸습니다. 네. 지금 구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구조 상황. 자, 인명피해는 총 4명인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여성 사망자 29살 이모 씨로 확인이 됐고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30대 황모 씨였는데 이분은 구조는 됐습니다만 지금 중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승용차에서 구조된 60대 여성 2명은 모두 경상이고요. 나머지 한 대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력으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파업 현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네. 먼저 학교 비정규직 노조입니다. 오늘이 이틀째 학교 현장이 어떤가요? 예, 오늘 아이들의 급식도 뭐 빵과 우유, 도시락이었는데요. 이렇게 다만 예.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는 어제보다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김종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등굣길 도시락을 손에 든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빵과 우유가 대체 급식으로 나오지만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상 급식보다 양이 부족했습니다. 도시락 싸야죠. 어쩔 수 없어요. 도시락을 싸야 하는 엄마는 아이 건강이 걱정입니다. 개선돼야 될 게 있으면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받으니까. 일반 교사가 돌봄 교실을 임시로 맡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애기 친구 엄마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솔직히 힘든 분들 많죠. 또 같이 이제 와이프랑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급식 중단 학교는 많이 줄었습니다. 파업 참가자가 첫날보다 4,600여 명이 적은 17,000여 명이었습니다. 급식이 필요 없는 기말고사와 겹친 학교도 꽤 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공정임금제 쟁취하자! 상황에 따라 사흘간의 파업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다음 주 실무교섭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네, 고속도로 요금소 노동자들도 파업 중인데 일부가 기습적으로 도로를 막아서기도 했네요. 네, 일부는 단식의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의 종처럼 진전 기미가 없으니까 예. 결국 노동자들이 도로에까지 나온 겁니다. 네, 결국 경찰과도 충돌했고요. 일부는 연행됐습니다. 노조는 투쟁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7시 반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진입로를 200여 명이 가로막았습니다. 자회사가 아닌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농성 중인 수납원들이 차로를 기습 점거한 겁니다. 직접 고용 쟁취하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도로는 마비 상태. 인간떼를 만들고 버티는 노조 측과 끌어내려는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거를 주도한 노조 측 10여 명이 연행됐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현장 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주변 교통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난달 30일 10m 높이 요금소 건물 위로 40여 명이 올라간 뒤 곡기까지 끊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다른 조합원들이 도로 점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고 여기 도로공사도 아무도 저희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너무 그래서 저희가 행동을 해야 내려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노조원이 다 합심해서 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소속으로 수납원 신분을 돌리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납원 5천여 명은 이런 방침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1,500명은 고용 불안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어떤 처벌도 불사하겠다며 사측이 직접 고용을 약속할 때까지 더욱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아 기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그 사람이군요. 고유정 관련 수사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유정 관련된 사건은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이 있는데 먼저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씨 상대 2차 조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관할인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프로파일러를 포함해서 수사관 8명이 제주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고 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있었는데 지난 1일에도 10시간 정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고 씨 상대로 해서 의붓아들 사망 경위를 조사를 했는데 이를 진행한 경찰은 몇 차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진술과 그리고 현 남편 A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관할경찰서인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확보한 그 증거들은 고 씨의 휴대전화 3대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3월 2일 고 씨 의붓아들 4살 비군이 오전 10시쯤에 고 씨 부부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었고요. 현 남편인 A 씨가 최근에 고유정이 내 아들 비군을 죽인 정황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들어간 사건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관련해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이 이 사건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고 씨 전 남편 살해 사건 관련해서 20일간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한 제주지검 측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피고인을 10회에 걸쳐서 소환하여 지금 시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촉구하면서 진술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20일간 수사했던 내용을 이제 기자 그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건데요. 이후에 어제도 한 차례 검찰이 추가 증거가 있다고 해서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유정 휴대전화 속에 새롭게 나온 사진 3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뭐 공개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검찰의 그 발표 내용에 따르면은 벽시계 그리고 숨진 남편이 신던 그 신발 이 찍은 사진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남편을 살해하고 여객선을 탔을 당시에 여객선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행용 가방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여행용 가방이 사실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30분 뒤에 검은색 봉지 5개를 바다로 버리는데요. 이게 CCTV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 3가지가 이제 좀 그 검찰 쪽에서는 유력한 증거다, 유의미한 증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유정 관련해서는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쪽에서도 이제 아마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계획 범행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일단 확인한 바로는 고유정 측은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 등 5명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수사를 하면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또 의문점이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수사 자체가 맨 처음에 부실하게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던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그 부실 수사 논란은 여론에서 먼저 좀 상당히 일어났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고유정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 현장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조사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제주 동부경찰서의 형사과 그리고 여성 청소년과 감식과 등 일단 이 직접적으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상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유정 사건 관련돼서 부실 수사 의혹은 크게 3가지를 일고 있는데요. 그래픽 이제 보시면은 일단 그 초동 수사 당시에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점, 그리고 범행 현장이었죠. 남편을 살해한 이 펜션의 내부 보존이 소홀했다는 점, 그리고 또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때 졸피뎀을
먼저 확보하지 못했던 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정적인 논란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내부 진상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저 3가지 중에서 쟁점 하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범행 현장이었던 그 펜션 내부 보존 소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완료하기 전에 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적절했나 이 부분입니다. 사건 발생이 5월 25일에 있었고 고 씨가 퇴실 후에 5월 27일 다른 이용객이 입실을 해서 이 똑같은 방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경찰이 사실 수사 착수 후에도 이 펜션이 폴리스 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동의 하에 펜션 주인이 내부 청소까지 이제 확인을 한 것이 이제 밝혀지자 더 논란이 커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를 직접 했던 제주 동부경찰서는 뭐라고 밝혔냐면 이 펜션 내부의 정밀 감시 그리고 혈흔 검사를 이미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 범죄 현장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폴리스 라인을 해제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수사가 이제 종결이 돼서 송치하면 몰라도 그 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수사 단초가 나와서 현장을 가볼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루미널 검사를 해서 혈흔 반응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강력 사건으로 전환을 했지만 결국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펜션 주인에게 펜션을 내주고 물 청소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이야기를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수사 매뉴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범행 현장이 사실 펜션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계속해서 그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 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수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이지만 중요한 사건이고 범행 현장이라면 그 책정된 수사비가 있다. 그래서 이 수사비에서 보상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현장이라면 수사 종결 시까지는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모두 다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고유정 관련해서는 여론이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사형에 처해달라라는 국민청원 그 게시판 글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 이 답변이 왔습니다. 재판 관련 청원은 이 삼권분립 원칙상 답하는 게 한계가 있다.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정확한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이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의 유착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경찰이 유착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뭐 핵심적인 내용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유착 비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 그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일단은 강남경찰서가 1호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최대 5년간 인력이 이제 최대 한 70% 정도 인사 조치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전입하는 직원 역시 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이 있다면 거기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다른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좀 새롭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수사 단속부서 소속 직원 등이 유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퇴직 경찰관을 만날 경우에는요 무조건 신고를 해라 신고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목표가 이제 사전 유착 형성을 막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고 유착이 적발이 됐다라고 보면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그 경찰의 그 대책이 이미 몇 년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나온 것들인데 뭐 그것의 재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본인들은 이제 지난번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그 구체화시키고 세부화시켰어요. 네, 지금 저 전문가가 얘기하는 구체화시키고 세부화시켰다. 똑같은 것은 아니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에 사전에 그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경찰관 접촉을 자제하도록 한다, 신고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그쪽에도 뭐 전관 예우 같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 반부패 전담팀도 배치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유착 문제가 강남에 좀 집중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남 라인이라고 기자들이 흔히 부르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곳이 보면 뭐 강남 그리고 서초, 송파, 뭐 수서 경찰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이제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권에 뭐 사무실까지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뭐 내부 감찰, 외부 수사에서 뭐 유착 비리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뭐 최종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혁신을 해보겠다, 자정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 안에 대해서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지난 1일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 당시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네. 유착 현상이 근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10여 년간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실현 가능성 면에서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좀 다른 의견, 그러니까 경찰 여러 명에게 좀 전화를 돌려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강남권에 근무하는 이유만으로 이제 뭐 집중적으로 감찰 대상이 되는 게 약간 자괴감이 든다라는 또 다른 의견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또 어쨌든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좀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하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윤수아 원내대표가 협박 소포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테러다라는 외침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도 반성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정치권에 만연한 막말, 편가르기 이게 결국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자성과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와 죽은 새, 조심하라는 협박 편지까지 정의당은 윤수아 원내대표에게 저질러진 백색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에 대한 협박 외에는 곧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 테러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인 윤수아 원내대표는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힌 뒤 색깔론에 더 씌워진 증오의 정치가 부른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픈 생각이 들고요. 그 배경에는 우리 정치 현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비슷한 협박 소포를 받았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직접 당시 사진을 들고 나와 정치 테러 근절엔 좌우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러 반대에는 좌우가 없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는 극자, 극우, 테러 위협 모두 근절해야 됩니다. 소수정당 원내대표에게 가해진 협박에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말과 편가르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의 정치가 부른 낯뜨거운 우리의 현실이란 겁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은 쌍방이 분노를 굉장히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말 논란도 상당히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상생의 정치, 협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사개특위냐 정개특위냐 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을 계속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뭐 어제는 정개특위 쪽으로 뭐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렇게 틀림없이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보니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 대변인에 따르면 지도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다음 주 초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군요. 네. 자, 내일은 이 만남도 주목이 됩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만납니다. 어떤 그림 예상하십니까? 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제 화두일 텐데 웃고는 있지만 웃을 수 없는 어떤 정파 전쟁, 정치 전쟁의 전추전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일 취임 인사를 겸해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가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황 대표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았던 강기정 정무수석 이후 처음입니다. 만남의 초반부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는 은근한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여당과 한국당이 문제점 진단과 향후 노선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종 규제와 세 부담으로 기업이 국내 대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민주당도 선심공약으로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하면서 추경안 등 각종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제1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등 대외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었으니까 곧 심의돼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 원탁 토론회가 이번 달 중순쯤 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와 함께 김상조 실장도 토론회 참석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이번 만남이 전초전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에 당부가 있었습니다. 예.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이제 넉 달 지났는데 보석 상태는 유지하겠다. 대신 보석 조건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이 전 대통령 보석에 대한 신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검찰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접촉해 진술을 뒤집도록 회유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장다사로 전 비서관과 김 전 행정관 등을 20일 동안 5차례에 걸쳐 접견했다.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한 거죠. 예. 네, 이 전 대통령 측의 변호는 어땠습니까? 네, 그동안 보석 조건을 잘 지켜왔고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요,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보석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검찰이 지적한 이 측근들에 대한 추가 접견을 자제해달라였습니다. 네. 예. 오늘 또 관심이었던 것이 이명박의 집사로 불리던 인물이 있죠. 예. 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 사람이 출석하느냐 여부였는데. 예, 증인으로 소환이 됐지만 역시나 출석하지 않았고요. 9번째 불출석입니다. 재소환 여부는 17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제약사입니다. 한미약품에서 신약 기술을 사갔던 미국의 제약사 얀센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신문의 이재승 의학 전문 기자를 초대해서 이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얀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라고 저희는 이제 들었습니다. 예, 얀센이 한미약품의 신약 품목 권리를 반환하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한미약품은 어제 3일 공시를 통해 얀센이 권리를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권리 반환 제품은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 HM12525A입니다. 얀센이 지난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 시험에서 체중 감소 목표치는 2자릿수로 도달했지만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에서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 내에 미치지 못했다고 통보해 기술을 반환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미약품이 받은 계약금 1억 5,500만 달러는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됐고 비만만 가지고는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당뇨병이 결합돼 있을 경우는 또 효과가 그렇게 안 나타난 모양이군요. 예, 예. 그런데 2015년 당시에 이걸 얀센에 넘길 때는 대단한 뭐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라고 해서 기대를 상당히 모았는데 얀센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안센은 HM12525A를 도입한 이후 총 8건의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 중 3건이 당뇨를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당뇨와 비만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동시에 복용 약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센은 신약 후보 물질이 경쟁 제품과 비교해 우월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한미약품은 이전에도 기술 수출이라고는 하지만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도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권리 반환 사례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3번째. 예. 한미 약품의 첫 신약인 표정항암제 올비타는 2016년 11월 베링걸 인겐하임으로부터 권리를 반환했습니다. 예. 이에 한미약품은 올리타 자체 개발을 도전했지만 경쟁 제품보다 개발 속도가 늦었다는 이유로 개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일라이 릴리에 기술 수출했던 루마티스 관절염 면역 치료제 HM7124의 경우로서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올해 1월 기술이 반환돼 권리가 반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이번에 반환된 HM12525A의 경우 임상에서 비만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한미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총 30개 정도의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기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결집성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주시장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수출에 힘을 쏟고 있는 다른 국내 제약사들한테도 혹시 영향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장 마감 결과 한미약품 주식이 마이너스 27.26%,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27.70%로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또한 한미약품 주식을 쌍끌이 매도했고 증권사들 또한 한미약품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춰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 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신약 허가 성공률은 10% 이내이며 임상 이상에서도 상용화 성공률은 그 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기술 시출 계약 해지로 신약 후보 물질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한양행의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납이 2016년 중국 제약사로부터 기술 수출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 안새에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술 수출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보사 신약 허가 취소 사태 이후 국내 제약사에 대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염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약 업계에 대한 신뢰는 역시 이제 훼손될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이겠군요. 예, 이혜승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달군 소식 종류 가리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자, 오늘은 버티는 자 탑3를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3위는요. 버티고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의 소환을 받는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오늘까지로 예정된 경찰 출석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영수, 여상규, 정가균, 이양수 의원인데요. 이 2달만 버티면 된다라는 분석은요. 바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때문입니다. 6월 임시국회는 이달 19일에 끝나고요. 또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7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표적 소환을 하고 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버티는 자 2위는요. 서울대생들입니다. 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한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해당 교수가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직위 해제됐고요. 강의에서도 배제됐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이 이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렇게 연구실 점거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같은 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는 것은 반지성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조언은요. 성추행과 연구실 점거 중에 무엇이 반지성적인 행동인지를 따져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버티는 자 1위 가보겠습니다. 필리핀 사치의 여왕 이멜다가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데요. 식중독 환자들이 줄줄이 실려가는데도 이렇게 구순잔치를 그대로 진행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이멜다는 낭비벽이 심하다는 소문에 걸맞게 구순잔치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꽃다발이 쇄도했는데 성벽처럼 쌓여있네요. 자, 문제는요. 식중독 환자들입니다. 무려 261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보시는 것처럼 병원으로 줄줄이 후송된 건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연예인들은 공연을 이어갔고 이멜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하객들만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VIP 손님들에게는 다른 식사가 제공됐던 거죠. 마르코스 일가가 부정축제한 규모가요. 11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입니까? 이멜다가 사치의 여왕 자리에서 오래오래 버티는 걸까요? 버티는 자 탑3였고요. 누이전은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입에서 유연한 대북 협상안의 윤곽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면 인도적 지원과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 갑자기 등장한 단어 같습니다. 핵 동결이 뭘까요? 북한 핵의 동결이란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을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동결. 그럼 완벽한 핵 폐기와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복잡한데 이제 완벽한 핵 폐기를 흔히 이제 우리가 빅딜, 일괄 타결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거는 북한이 가진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 전부 다 폐기하고 핵무기, 핵물질의 일부는 미국으로 아예 넘기고 또 핵심 핵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몇천 명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비핵 분야로 다 이동 조치하고 그런 다음에 유엔하고 미국이 들어가서 그걸 다 확인하고 검증까지 끝내면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걸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것. 일괄 타결, 빅딜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렇게 해야만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가 된다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수준이니까. 그렇죠. 전쟁을 한다면 완전히 진 나라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는 좀 어렵죠.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북한과 미국 둘 다 양보하는 중간 지점이 되는 거죠. 포괄적인 합의는 북한에 결코 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거기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합의는 해놓는데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북한 경제도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비건 대표의 발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길 원한다.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뒤 귀국길 비보도를 전제로 한 말이라며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한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인도적 지원과 인적 대화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내밀었습니다. 악시오스는 북미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핵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정한 시점에 제재 완화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습니다.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t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미국은 일괄 타결이 아닌 핵동결을 우선 비핵화 입구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핵동결을 내건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립니다. 북한이 핵동결과 인도 지원 관계 개선 교환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핵동결 범위 자체도 큰 쟁점입니다. 미 조야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동결로 옮겨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입구는 동결이더라도 비핵화 최종 단계와 로드맵 합의까지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뭔가 내용이 좀 뚜렷하지는 않네요. 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조금은 해야겠다. 예. 그래서 제재를 또 살짝 풀어주고 싶다라는 건데 그러기에 일괄 타결이 너무 머니까 핵 동결을 일괄 타결의 출발점으로 삼아보자. 뭐 이런 뜻같이 들립니다. 예, 이 핵 동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뭐 뚜렷하지 않다는 기자의 지적도 일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북한의 영변 시설이 있고 또 강선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미국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예. 북한의 제2 우라늄 농축 시설 장소죠. 예. 그다음에 또 제3의 장소가 있다고 미국은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시설만 따져서 그렇고 핵무기, 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핵과학자, 네. 또 핵을 실현할 미사일, 대체 어디까지가 대량 살상 무기로의 동결로 보는 거냐, 또 어디까지가 비핵화이냐, 뭐 양측이 합의한 정의가 아직 없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뭐 그리고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서 뭐 그때 부칸에 그렇죠. 뭐 무엇을 줄 건지도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정해질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래서 큰 목표 지점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먼저 하고 단계적인 폐기, 단계적인 제재 조치 해제, 우리의 중재안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이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우리에게 다시 민족 공조를 주문했습니다. 네. 조평통은 대남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의 기념 논설을 실었는데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의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이 바로 7.4 공동성명의 자주통일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을 향해서 남북선언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행동과 연대투쟁을 통해서 민족 단합의 기운을 더욱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 유학 중에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대학생이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예, 29살 알렉 시글릿인데요. 오늘 아침 중국 베이징 공항에 무사히 도착해서 뭐 건강 상태 어떠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는데 아주 좋다 이렇게 간결하게 대답했고요. 지금 뭐 화면으로 보기에도 건강은 괜찮아 보이죠. 예. 지난 2013년부터 호주에서 소규모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시글릿인데요. 지난해부터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받다가 지난달 25일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은 시글리가 지난달 24일 늦게 혹은 25일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라고 보도를 했었죠. 예, 호주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평양에 대사관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뭐 평양에 대사관을 둔 스웨덴을 통해서 시글리의 소재를 파악하고 또 안전하게 송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홍콩 시위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 당국이 시위대의 과격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점거 시위로 아수라장이 된 입법회 청사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홍콩 경찰은 전방위 검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입법회 점거 시위에 과담해서 시설과 집기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서 처음으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밤 점거 사태가 벌어진 홍콩 입법회 청사입니다. 건물 유리창에 경찰관을 동물로 비하하는 욕설이 적혀 있습니다. 내부 곳곳에도 행정장관 퇴진이나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는 등의 문구도 있습니다. 벽에 걸린 홍콩의 공식 상징에는 검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입법회 비서처는 점거 시위대의 과격성을 부각하기 위해 아수라장이 된 청사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서진 쓰레기들을 밖으로 빼내고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복구에 나섰습니다. 비서처는 1차적으로 파악된 복구 비용만 15억 원 이상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캐리람 행정장관이 과격 시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警方處理昨日整日嘅暴力行為，一直表現克制。但係對於任何違法行為，我哋必定會追究到底。 특히 하루 만에 입법회 점거 관련 용의자 31살 푼모 씨를 처음으로 체포했습니다. 푼 씨는 청사 불법 침입과 내부시설 파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또 지난 1일 새벽 입법회 청사 인근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인 11명도 체포했습니다. 이렇듯 홍콩 당국의 반격이 이뤄지면서 송환법으로 촉발된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음악을 그려지게 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 내가 가수였고 사회의 전반적인 누구나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미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전달해보고 싶었고 가장 중요한 건 난 만족한다는 거. 네. 얼굴 뭐 다들 아시는 얼굴이니까 네. 그룹 타이푼의 메인 보컬이었죠. 솔비 씨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는 화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권지한 씨를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10월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예술 축제가 있어요. 이 라니 블랑시 파리인데 여기에 전시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권지한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는 처음이신가요? 네, 뉴스 지금 처음이라서 근데 생방이라서 더 저도 연예인은 처음이라 와 연예인이다 지금 이러려고. 아 진짜요? 두 분 다 처음이시니까. 네. 먼저 시청자들한테 간단히 인사를 좀 해주시죠. 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비입니다. 오늘은 권지한 작가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좀 더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 솔비로서의 모습 말고도 또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설레이고 지금 많이 떨리기도 해요. 네. 글쎄요. 이제 전시회를 하신다는 라니 블랑시 파리라는 그 전시회의 설명을 좀 뭔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시청자들께. 라니 블랑시 파리는요. 10월 첫째 주 토요일 밤에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 그런 세계적인 문화 축제예요. 근데 이제 2002년부터 파리시에서 주최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 날만큼은 세계에서 이제 뭐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퍼포머 그리고 이제 뭐 그 회화 작가 분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전시를 하는 세계적인 문화 예술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라니 블랑시 파리에 소개되는 작품들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작가님의 작업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일명 셀프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게 어떤 작업 방식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셀프로 콜라보레이션. 생소하시죠? 셀프인데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셀프 콜라보레이션은요. 그 음악하는 솔비와 미술하는 권지한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작업인데요. 몸짓을 통해서 이제 음악이 그려지게 하는 작업이에요. 제가 이제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보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래를 하고 그 음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안무를 짜고 그 안무를 짠 다음에 캔버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림을 이제 몸짓으로 그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다재다능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노래도 해야 되고 노래도 만들어야 네.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럼 사용하는 재료는 물감입니까? 네, 물감인데 좀 더 이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제가 에너지를 가장 잘 뿜을 수 있는 방식을 찾다 보니까 제 삶하고 일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음악을 그려지게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게 보면은 됐습니다. 대중 가수로서 예. 인기를 얻었으니까 자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매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예. 결합시키는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시리즈가 바이올렛이라고 들었고요. 이번 전시회에도 이제 그게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시리즈인가요? 제가 이 컬러 시리즈를 지금 3년 동안 했는데요. 예. 먼저 이제 레드, 그다음 블루, 바이올렛이 이제 마지막인데 레드는 여성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 프로에서도 또 퍼포먼스를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화들짝 놀라게 했는데요. 예. 그 다음에 블루는 이제 계급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회 계층의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바이올렛은 이제 제가 프랑스 파리에 머물면서 마지막 이제 시리즈를 고민하다가 아름다운 것을 되게 작업해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 또 가려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름답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면의 좀 비밀이나 그 상처를 또 바이올렛, 멍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고 그거를 이제 그 프랑스 현대무용가랑 같이 파리에서 같이 이제 아담과 이브가 하늘에서 춤을 춘다면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여기도 했습니다. 역시 음악과 춤이 들어가고 다시 그것이 작품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이 나올 때는요. 항상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음반도 이제 같이 나왔어요. 6월 12일 날. 네, 그래서 찾아서 들어주세요. 예, 꼭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네, 아니 음원 소개 마음껏 하셔도 마음껏 됩니다. 하셔도 예. 네. 아니 뭐 음악도 사실 영감이 중요하고 그림 그리는 작품도 영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레드, 블루, 바이올렛, 뭐 상처, 계급사회, 사랑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개인적인 경험도 반영이 된 겁니까? 이렇게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우선 저는 이제 제가 그 있는 거 그대로를 배출해야 되는 그게 제일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많이 환경의 변화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많이 조언도 듣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지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선생님 계시는데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제 그 현지의 기획자를 통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이제 조각가 에추로 소토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미술에 좀 소심해져 있는 있을 때였어요.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았고 그런 거에 좀 소심해 있을 때인데 선생님께서 그때 레드 작품을 보시고 저에게 너무 긍정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 방식을 아시아에서만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무대로 나와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거를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제가 자신감도 얻고 그렇게 치유를 받으셨지만 그 치유 받음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냥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고 얘기하시죠. 제가 아무래도 그 미술을 시작한 동기 자체가 제가 그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좀 슬럼프가 왔을 때 그때 만났던 저한테는 선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저도 우연치 않게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미술의 순기능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저처럼 상처받은 분들한테 좀 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 수익금도 이제 또 좋은 곳에 항상 그쪽으로 돌리시고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때 저도 그때 힘들 때 막 말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날만큼은 고민을 들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실종아동 찾기도 파인드 프로젝트라고 또 기획해서 또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또 아이들을 통해서 영감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또 저런 마음씀이 또 노래가 되고 또 그게 작품으로 또 나올 그런 날도 있겠죠. 네, 선순환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기부라는 말보다는요. 저의 어떤 그 나눔의 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 하면 또 받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순환이 되고 또 좋은 긍정적인 기운이 제 안에 또 돌면 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저 권지한 작가님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되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권지한 작가님을 응원하는 문자가 들어와서 좀 문자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왔어요. 7497님이세요. 네. 네. 솔비님 가수에서 화가로 전환하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림 통해서 솔비님도 행복하고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도 함께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497님이세요. 7497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음악과 미술을 묶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사람들한테 또 나눠주고 하는 걸 다 묶으면 마지막 목표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요? 마지막 목표는 한국을 빛내야죠. 한국을 빛내는 그런 큰 무대로 가는 게 저의 이제 큰 목표로 꿈인데 이제 그거에 정말 기적처럼 또 좋은 또 해외 전시도 잡혀 있고요. 파리도 있고 또 11월에 또 상해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사실 계속 저는 이렇게 지금의 삶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하고 즐겁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만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실 상처도 받기도 했지만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운도 또 이렇게 기적처럼 일어났거든요. 그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나답게 계속 저의 방식으로 그 사명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응원 문자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솔비 씨 자신을 표현하며 정밀한 작업을 참 멋진 이미지로 스케일 있게 표현하셨네요라고 1712님께서 1712님 또 1712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래를 부르시다가 이제 미술을 하신 분들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조영남 선생님도 계시고, 맞아요. 정미저 선생님도 계신 것 같고. 네. 근데 음악과 미술을 콜라보 시킨 거는 이제 처음 이제 뵈니까 야 뭔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일단 프랑스에서의 전시회부터 성공시키시고 그다음에 상해에서 또 있다고 하셨나요? 네. 그것도 이제 성공하길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태평양 어딘가에는요 한반도 땅에 7배 되는 저 쓰레기의 섬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도 듣고요. 또 가슴 아픈 사진 봤는데 어미새가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니까 바다에서 그걸 물어다가 아기 새들한테 먹이는 장면도 저는 봤습니다. 담배꽁초요.
그게 바로 담배꽁초였습니다. 네. 예. 어제 저희가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비닐봉지를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비닐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뭐 앞서도 보신 동물인데 동해안에서 멸종 위기 중인 북방 물개가 탈진한 채 구조가 됐는데요. 목에 비닐이 감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태로 지냈던 건지 이게 살이 깊게 패 있었다고 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백사장에 야생동물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북방 물개입니다. 해양동물 구조대가 다가가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더니 갑자기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목에 무언가 감겨 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육지로 나온 물개를 구조합니다. 확인해보니 목에 감긴 것은 지름 16cm의 비닐로 보이는 쓰레기였습니다. 두 군데나 졸린 목 주변은 출혈과 함께 살이 깊게 팬 상태였습니다. 쓰레기를 떼어낸 뒤에도 목에는 졸린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3cm 되는 그 목 부분에 그 근육이 딱딱히 굳어 있었습니다. 살짝 만졌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건 오래됐구나. 근육이 이미 살짝 변형이 된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이나 뭐 최대는 1년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된 물개는 몸 길이 110cm 정도로 암컷이면 2년생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해양동물 전문 구조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물개는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한 해 약 18만 톤. 해양 쓰레기가 환경 오염을 넘어 바다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솔비 씨, 우리 권 작가의 그 응원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3882님, 마음이 참 깊고 또 순수함도 느껴집니다. 더욱 깊어지는 화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유튜브에서 권희경님, 솔비를 보니 마음의 정화가 됩니다. 응원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예. 아직 스튜디오 안 나가셨어요. 뭐 저희 화면상에는 저희 둘만 네. 있지만 지금 스튜디오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문자 주신 응원 문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